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찬아 MC, 차이나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상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또 하남 산성교 교육 강사로 프리랜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음향 감독까지 25세 엄청나게 발전해 오신 우리 강찬아 우리 MK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찬하라고 하고요. 제 이름도 이제 강하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이런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자면 오늘의 제목은 제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한 찬양처럼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자, 잠시 제 자기소개를 하나 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국에 7년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앙헬레스 쪽에 이제 4년, 마지막으로는 캐나다에 10년 있다가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살 때 해외를 떠난,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5년도 안 산 그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또 새로운 선교지가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 2주 정도 더 되면 이제 한국에 이제 온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선교 그리고 서포트 해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현지에 계신 목회자분들을 그리고 한인 성도분들을 서포트를 많이 하셨었고 중국에서 두 분 다 중의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그 중의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 이제 선교사님 또는 이제 그 목회자분들을 이제 서포트 하시는 그런 역할 많이 하셨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호랩 미션이라고 이렇게 선교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헌금을 받은 걸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저희가 아는 이제 선교 단체들 또는 선교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희가 금전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선교 사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이제 프리랜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도 하고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오페라, 창작 오페라 또는 이제 극단 음향 감독, 이제 극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많은 NK들이 하듯이 이제 영어 레슨도 하지만 이제 악기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성경 구절 제가 욥기 1장 21절을 가져왔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아, 욥기 이야기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 욥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아,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욥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이올린을 이런 악기를 배워가지고 전공을 하고 음악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은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레슨 시간과 레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필리핀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의료 선교하시다가 한국
선교사 목사님을 이렇게 치유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셔서 저를 이제 음악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처음에는 공짜로 바이올린을 좀 배우다가 나중에는 좀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단체 레슨으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고 나중에 캐나다 가서도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듣는데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열정이 엄청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너 레슨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저는 저희가 레슨을 받을 여력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바로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캐나다에서 제일 그 스케일이 큰 그 오케스트라에 악장 바로 옆에 앉은 그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거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을 무료로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저도 이도저도 모르고 그때 아직 캐나다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거의 시간당 20만 원을 냈어야지 배울 수 있는 분한테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를 무료로 배웠으니 참 어, 너무 감사했죠. 그 후로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무리를 하셔가지고 학교 재정으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해주시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제 힘으로 일궈낸 것이 하나도 아닌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캐나다에서는 어레이그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한 2,500명이 동시에 다니던 학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엘리트 친구들이 많이 다니던 친구들이어서 저보다 바이올린 훨씬 잘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이제 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진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많이 초라하게 느꼈죠. 그냥 그 친구들은 거의 3살, 5살 때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저는 그러지 못한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좀 비교를 하게도 되고 이제 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제 불평을 하기도 했었죠. 했었는데 근데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만큼 지원을 받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원망했던 것은 정말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 아, 제가 결국에는 험버 컬리지에서 제가 학사 학위로 재즈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요즘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예술 관련으로 제가 음악을 또는 무언가를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빈민국에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어, 참 다시 감사하게 되고 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손으로 읽어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의도치 않게 시작한 부분들이 많고 정말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해외 MK로서 살면서 이제 느낀 점과 힘든 부분이 없었는지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아,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MK로서 힘든 점이 있었는가 나눠보자면 아무래도 제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 좀 또 그 나이에 이제 제가 사춘기 때도 있었으니 이제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 한국을 떠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 친구, childhood friend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하고 연락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0살 때까지. 중국은 뭐 SNS가 좀 힘든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뭐 중국이 공산국 가기도 하고, 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뭐랄까요.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 걸린 그런 주인공의 남들한테만 들려진 이야기로, 그리고 아주 살짝 기억이 흐릿하게 기억 남는 그런 기억이지. 그리고 뭔가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기억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국 와서도 좀 비슷한 게,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동네 친구라는 개념도 없고, 제가 태어났던 동네를 찾아가 봐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좀 어떤 고립이라던가 외로움이 저한테는 있고요. 분명 저랑 좀 공감하는 MK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나라 가서 살게 되면 언어와 문화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나라에서 살아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3살 때부터 캐나다를 계속 산 건 아니고, 처음에 중국 갔다 필리핀 갔다 캐나다를 가다 보니 나중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편해지긴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캐나다를 산 건 아니다 보니 그 정말 깊은 수준에 있는 그 어떤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뭐 트로트 가수 누구를 아신다던가, 뭐 임창정을 안다던가, 뭐 조용필을 안다던가 이러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미의 이제 뭐 코난을 안다든지, 또는 뭐 지금 예시를 생각하려 해도 잘 모르죠.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의 장벽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 어른분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면, 일단 어른분들, 그게 선교사님들이 됐든, 이제 거기에 현지에 사는 이제 뭐 이민 가족이 됐든, 보통 어른분들은 기술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기술이나 언어가 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최저시급 받으시면서 현지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럽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어, 언어를, 정말 기초적인 언어만 알아도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른분들은 또 이제 언어가 되시는 한국인 분들끼리 만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 세대처럼 그 현지 언어를 빨리 배우거나 그만큼 깊이 배우거나 또 그 문화를 직접 이해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 세대와 이제 부모 세대의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화의 변화라던가 트렌드의 변화를 같이 논할 수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MZ들은 그렇다더라. 회사에서 뭐 한번 혼나면 그렇게 회사를 나간다더라.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그 논할 그런 장이라도 있는데, 참 이 선규제에 살다 보면 그것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 부모 세대는 그걸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셨으니까.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를 끌고 산을 다니셨다는 이야기라던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그 농사를 지으셨다던가, 저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소를 한두 번밖에 못 봤고요. 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뭐 필리핀 가서 뒷마당에서 빠빠야를 씹은 기억은 있지만, 뭐 그것과 농사를 지은 그 경험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참 이게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차라리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좀 계속 한 번씩 친척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엄마가 여기서 소를 끓이셨구나, 아버지가 여기서 농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참 그것도 아니었었어가지고, 서로의 추억에 대한 공유도 힘들고,
예. 이게 참 서로 힘든 것 같아요. 무조건 한쪽이 힘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M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또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히키코모리가 많이 탄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은 되니까 또 인터넷에서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서 밖으로는 잘 안 나가고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현지 있는 사람들하고는 더 잘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7, 80년대, 90년대는 정말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대. 근데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약할까? 왜 이것을 못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 세대에서는 왜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어려워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이 입장을 생각해주지 못할까? 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세대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도 외국도 어디에도 이제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친척이 아무런 친척이 이제 뭐 캐나다나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또 캐나다는 지구의 반대편이다 보니 친척들이 또 쉽게 오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비행기 값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다 보니까 참, 예,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뭐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또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진 않죠. 그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당연히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본능적으로 나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힘든 것은 물론 아이가 막 5살, 10살 이러면 몰라도 어느 정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거나 성인이 지났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채워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어,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중간다리를 해줄 수 있는 사역자 또는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뭐 예를 들어서 MK에게는 한국 문화를 부모 세대가 겪어온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는 현지, 현지 또는 인터넷 또는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최신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느껴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캐나다에 살면서 느낀 게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캐나다에 계신 한국 어른분들의 생각이 고립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40년 전에 겪었던 그 한국의 사회를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캐나다 가서 변화 없이 40년 전에 한국의 사회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같이 변하니까 이 사회의 그런 변화를 같이 느끼면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가 보다 하면서 요즘 MZ란 게 이런가 보다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그 캐나다에 있으신 한국 분들은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어쩔 때 이게 좀 큰 일로 번져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이민 세대 한국 분들이 뭐 어떤 뭐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시면 뭐 어떤 임금을 좀 덜 준다던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뭐 페이를 덜 준다던가 뭐 늦게 준다던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차별을 한다던가 예, 대놓고 좀 꼽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누군가 그게 사역자가 됐든지 상담사가 됐든지 누군가가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 세대 갈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알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을 청하는 자세도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가져온 게 세번역이잖아요. 제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가져오지 않았고 세번역 성경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래도 3살 때 그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중국을 갔으니까 저에게는 한자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3살 때 또는 5살 때부터 캐나다 또는 미국에 살게 되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한국어를 정말 못합니다. 한자도 당연히 잘 못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억지로 손잡고 이제 그 한국어 하는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한국어를 읽으려고 시키면 이제 그 친구들은 안 되는 발음 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속도로 이것보다도 느리게 합니다. 제 이상으로 하면 그 친구들을 놀리는 걸까 봐 조심스럽지만 너무 힘들어합니다. 안 그래도 한국어도 힘든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 바요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역 개정을 읽히는 게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역 개정 읽은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 이게 너무 과격한 발언일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그 세대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다면 개역 개정은 성인 돼서 읽혀도 괜찮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에는 새 번역이 됐든 저 같으면 현대인의 성경, 뭐 어린이 성경 뭐가 됐든지 좀 쉬운 걸로 읽히고 성인 돼서 그때 가서 개역 개정을 읽게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영어도 힘든데 한글도 힘든데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한글 읽는 것도 힘들고 본인 이름 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개역 개정을 읽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배려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해외 가다 보면 나이 3, 40대가 돼도 개역 개정을 읽는 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느꼈고요. 아, 제가 일단 NK로서의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제가 잠깐 아주 짧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나누자면 어, 제가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원인 불명입니다. 이제 척추가 자세가 안 좋으면 옆으로 휠 수는 있지만 저는 돌았습니다, 뼈가. 그래서 보통 40도 이상 뼈가 돌면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63도까지 이제 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저는 이미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한국 서울 아산병원 와가지고 수술을 했고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 이제 쉽지는 않죠. 남들에 비해서 이제 뭐 무거운 걸 잘 못 든다던가 이제 좀 체력이 덜 된다던가 한 번씩 누워줘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또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수술을 하면서 참 더 감사하게 느꼈고요. 정말 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느꼈고, 그냥 어, 수술 직후에 며칠 동안은 제가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스스로 앉지도, 스스로 옆으로 돌지도 못했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간병인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큰형이 직접 밥도 다 먹여주고, 어, 머리도 감아주고, 그쵸. 뭐 앉히는 것도 도와주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나중에는 서서히 제가 혼자서 했지만, 어, 정말 하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침대에서 혼자서 옆으로 돌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혼자서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부모, 부모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해주잖아요. 애가 울면 얘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이걸 최소한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걸 계속 해주잖아요. 24시간 동안. 아, 정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으면서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제 엑스레이 사진이라던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제가 나눌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